제가 그림을 그린 지가 참 벌써 한 5, 60년이 됩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참 오래됐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모두들 옆에서 화가라고 해주고 또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팔리게 돼요. 그래서 야, 그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림만 그리게 됐는데 제가 지금 그렸던 그림들은 어떤 특별한 테마나 특별한 주제나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늘 자연에 살면서 주위에서 보면서 골목에서 보면서 또 느끼면서 순간순간 느꼈던 것을 가끔 그리곤 합니다. 81년 서울에 있는 그 신세계백화점 미술관에 전시된 이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늘 광주의 어떤 그 청산과 그 군인들의 야만적 만행을 보면서 또 거기에 많이 죽어간 사람을 보고 일상적으로 그날 그때 5월에 느꼈던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그런 참담함을 가지고 제가 5월을 지나면서 6월 달부터 참 몇 날 며칠 동안 이 환자의 그림쟁이들이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이냐 너무 저희들이 힘없는 어떤 것을 느꼈어요. 너무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차제에 특히 이 붓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 역사 앞에 사회 앞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소인배 같은 너무 아무 힘없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어떤 그 패배감이랄까요? 그런 걸 늘 느끼면서 화실에서 처박혀 있을 때 갑자기 나야 그림쟁이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야겠다. 광주 5월을 표현해야겠다. 단지 그 표현이라는 것은 그 참상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그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월을 지나면서 늘 화실에서 이 그림을 여기도 모두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만 그림에서 한 2번 내가 그리려고 했던 어떤 그 내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쉬운 말로 해서 그림을 실패하고 베리고 해서 다시 화지를 띄어내서 다시 이 캔버스라기보다는 우리 수채는 이 판넬을 만들어서 붙여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종이를 잘 띄어내고 하면서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그날 연말까지 그랬던 그 다음 해까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1981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단지 이 그림을 당시가 진보도 부끄럽고 뭘 얼마나 내가 정제되지 않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들만 있는 듯하지만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 동료를 안고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는 동료를 안고 있는 이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때 당시는 마치 중간 시체를 안고 있는 동료를 안고 있는 저 2사람 그림이 이 그림의 중심적 표현이랄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라고 정하셨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처럼 큰 일이 없죠. 이 그림의 제목이 광주라는 광주의 참상, 광주의 항쟁, 광주의 민주화운동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늘과 땅 사이 이렇게 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묻는다면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 일기를 보시면은 금방 이게 지금 5.18의 어떤 그 학살의 참상을 그렸구나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 상호는요 좀 어렵습니다. 대해서도 아주 당장은 아주 강한 철사줄 같은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 50년 내가 지켜보면서도 느끼는 겁니다만은 그제 또 한 달 좀 전후에서 같이 남강주 시장 돼지머리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항상 머릿속에 든 것이 그때 한 얘기가 나 이번에 5.18 관련 단체에서 해서 그림이 좀 좋네. 그놈이라도 어쩌고 보태서 팔아서
그 활동 자금 쓴다고 조책이 그런 일을 해요. 한 달에. 참 고맙고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러운다. 이렇게 그 끈끈한 이 짱짱하게 사는 인생이 대단히 참 고맙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나고 아 인기 왜 이렇게 까칠하게 산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도 그래? 이렇게 모르니까 까칠해요. 아 사람은 까칠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쁜 얘기도 조금 그 어떤 약점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형질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그 든든한 그림을 작품 활동을 좋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제가 강주에 살면서 우리 강생과 같은 시대에 같이 지낸다는 거 대단히 행복하고 좋은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청의 16일 날 아마 여기 양창렬 선생 가 계시죠? 양창렬 선생. 예, 양창렬 선생과 함께 아마 비가 그날 비슬비슬 좀 왔어요. 소위 민주 대성회라는 아마 그때는 몰랐는데 다음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때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내지는 조선대학교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외치는 도청에서 일련의 행사를 보고 너무 저희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평화스러운 소위 그 정치나 민주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들뜸에 도취해 있었고 당시에 내가 박가는 군의 그 사자호를 통하는 연설을 듣고 또 굉장히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젊은 우리 후배들이 똑똑한 놈들이 있구나. 말하자면 포스트 김대중처럼 아마 될 것 같아 라는 묘한 기대감을 느끼면서 양창렬 씨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장렬이 내일 그림이나 그리러 가서요. 우리가 여기 있었자 우리는 아무 게으름들도 못되고 또 무슨 특히 소위 말해서 우리는 사실 의식화되어 있지 않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그리러 가서 여기는 이 친구들이 다 할 것 같고 아마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네라는 기대와 함께 아마 고금도로 그림을 그리러 17일날 갑니다. 17일날 가서 하루를 지내고 17일 저녁인가에 아마 박찬이라는 권투를 한 세계 챔피언이 있었어요. 거기가 챔피언 벨트를 넣고 싸웠는데 특히 내가 권투를 좋아합니다. 그날 무참히 깨지면서 타이틀을 잃고 집니다. 또 저녁에 좀 있으니까 민주주의 열사들 사정 구속으로 인해서 김대중 선생을 체포해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어떻게 실망스럽던지 아마 그림이 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18일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공으로 와서 공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광주로 오게 됩니다. 도시가 거의 폐화되고 공수부대가 놔두고 있는 그를 보면서 아마 이것이 사건이 이렇게 된 모양이다라는 사건과 일과 많은 소문들 그리고 집에서 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날 19일날 아마 여기 오늘 우재길 선생이 안 왔습니다. 우선생 나의 친구 우재길 선생이 수업에서 전람회를 한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나와서 양동다리를 건널 때 본 공수부대가 와서 아마 그 무장을 한 총을 뒤에 메고 이 방망이를 들이대면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본 내가 최초로 가까이서 본 공수부대의 얼굴을 그렸던 그림이 아마 이 그림입니다. 제가 19일날 우재길의 전람회를 보고 최상중 화실로 갑니다. 최상중 화실에 가서 우리 전라도 놈들은 내가 한 놈들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 친구 하나가 지광주의라는 그 학원단을 해가지고 아마 그때 소령인가를 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광준 집에서 자게 됩니다. 지광준이라는 육군 소령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영어를 좀 해서 저녁내 자면서 NHK를 들었어요. NHK에는 그때 당시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보다는 말하자면 광주에 심상치 않게 일어난 시민들의 어떤 그 데모가 보도가 됐던 겁니다. 19일날 있다가 결국은 내가 23일, 22일날 광주를 오게 되는데
최준상무한테 그 형한테 차표를 하나 끊어달라고 해서 광주로 오게 됩니다. 광주로 오게 될 때 최준상무나 또 거기 사장님이 계십니다. 또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형이 뭐라고 광주로 가려고 한가. 광주가 복잡한데 여기가 우리 집에가 있어요라고 했는데 당시 내가 커다란 뭐 친구나 그런 얘기 여기는 그렇고 아이 내가 광주를 안 가면 안 돼. 광주에 있어야지 저런 사건이 생기는데 다른 데가 있으면 식었어라는 간단한 얘기와 함께 전주로 옵니다. 전주로 와서 박종수라는 화가 조대나온 박종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박종수라는 화가를 불러서 돈을 5,000원인가 그때 아마 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22일 날 광주에 도착하는데 고창까지 버스를 타고 고창에서 다시 좀 넘겨보십시오. 이제 고창에서 광주는 묘하게 그때부터 버스가 다니질 않았습니다. 아니 고창에서 담양까지는 갔죠. 그래서 고창에서 택시를 타고 담양을 들어가는 길목에 아주 처절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그러나 적막하게 처박혀 있는 이 시민그룹 버스를 봅니다. 이 버스가 내가 볼 때는 불이 탄 듯 굉장히 남나고 흠상궂었습니다. 그리고 창 속에는 유별나게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버스가 당시에 그레이 하운드라는 버스였습니다. 그것이 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시민들이 탔던 버스인데 아마 공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운전을 못해서 그랬는지 나는 그건 모르죠. 단지 이렇게 조용히 모를 심어놓은 논으로 그대로 처박혀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고 그러나 이건 적막하고 조용했습니다. 광주는 그랬지만 아마 도청으로라는 그 글자가 내 눈에 띄었어요. 아마 전두환은 물러가라, 뭔 도민은 벌겠다, 도청으로 모십시다 이런 프레카트를 많이 썼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내가 보면서 오늘 이 내가 그림으로 내가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담양으로 들어올 때 아마 국도니 무섭고 고속도로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마 철로길이었어요. 철로길이 있는지 저는 지금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마 녹슬어 있는 철로길, 아마 기차가 다니지 않은 철로길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담양 밖으로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두 총각, 아마 나는 총각이 아닙니다만 다른 젊은이와 둘이 광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가 이렇게 가면은 양쪽에 이 산을 깎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쪽이 이렇게 상당히 구릉이 있습니다. 그 구릉에서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들이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지만은 외곽에서 고개나 길이 나간 쪽은 전부 다 차단하려고 잠복을 해서 공수부대들이 지키고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그쪽에서 총을 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총을 메고 내한테 왔어요. 중앙일보 미술대전에 당신이 초대 작가로 선정되느라고 하면서 그 중앙일보 사장이 보낸 공문이 있었어요. 그걸 내보였습니다. 나는 화가인데 서울에서 아마 미술대전을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고 온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전에 보니까 빨간 도장이 크게 찍어져 있고 중앙일보 사장이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믿었던 모양이죠. 들어가라고 나는 그래서 100m 정도 걸어 들어가는데 나와 같이 들어갔던 그 친구를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도 의리가 있다고 또다시 돌아갑니다. 나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딸기 장사인데 이렇게 딸기를 팔러와서 차가 통행이 안 돼서 굉장히 딸기도 많이 못 팔고 손해를 많이 봤다요. 근데 10사람인데 내가 책임지다. 어쩌고 내가 또 거기 들어가서 내가 본 아마 임자가 없는 말하자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관의 뚜껑도 닫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확인을 시켜야 하니까. 그리고 대우청 밖에는 시신 확인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줄 서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물론 음식을 해가서 특권을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런 말하자면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한 두서너 구 있었어요. 같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그 친구는 두암동에 세워지고 나는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그래요. 야 영균아, 너는 잘나도 못 얻는 놈이다. 너는 절대 혁명도 흘름도 못 되고 총 들고 뭐 지도자도 못 되니까
너는 조용히 있어. 진짜 꼭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뭐 민주화니까 아주 우리 아버지한테 민주화라는 것도 사치스러운지도 몰라요. 야, 우리나라 놈들끼리 싸운다.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소련 놈들이나 미국 놈들이나 일본 놈들 싸운다면 모르겠다. 근데 너는 조용히 있어라. 아주 탐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다 해서 아버지 뵙고 저희 집을 제가 이제 신혼아파트 살았습니다만 신혼아파트로 늦지막에 들어가서 광주에 도청이 나오지 못합니다. 23일 날 아침에 광주를 도청 나오고 싶은데 내가 광주를 비워 나는 뭔 지도자도 아니고 뭔 의식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그룹도 없습니다. 또 그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뭔가 너무 미안해요. 광주에서 떠나져서 서울까지 있다 온다는 것이. 근데 서울에서 얘기를 내가 하나 빼는 것입니다만 서울에서 내가 서울 얘기인데 내가 원래 얘기가 좀 두서가 없습니다. 동아일보를 서울서 올라가서 갑니다. 광주를 알린다고. 내가 알리면 얼마나 알리겠어. 그러나 아무런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동아일보 가서 이계용 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의 이성구, 내 친구 시인이면서 시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되게 신문기자를 하죠. 이성구를 만납니다. 이성구를 만났을 때 편집국에서 만났는데 편집국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내 주위로 몰려왔어요. 내가 마치 경쟁 같은 무엇의 선전 당원인 것처럼 뭐 지도자인 것처럼 나는 우쭐하는 것 마음이라기보다는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이 기자들이. 그래서 내가 기자들 이 가운데 둘러서 있고 내가 광주를 얘기했죠. 그리고 한참 얘기하고 내려오는데 아마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한국일보를 내려오는데 어느 기자가 나를 뭐 어떻게 불렀던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바카스인가 뭔 그 음료수를 하나 주면서 우리들이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라고 위로를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중화일보에는 홍사중 씨라고 그 중간까지 내려와서 강 선생 우리 똑같은 얘기했어. 상당히 위로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런 등등으로 서울까지 있다가 광주에 내려와서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나가려니 너무 미안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김밥 좀 싸서 아침에 그래 그날 저녁에 얘기를 해놨죠. 본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많은 김밥과 달걀이 동이 나버렸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런지 어느 스님이 계속 목탁을 두들면서 불경을 외우고 있던 그런 참상을 보고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25일날 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총을 반환하고 총을 걷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총을 개헌군들이 다시 광주를 침범한다고 정부가 들어가서 다시 총을 전부 도청을 해서 나눠졌습니다. 시민들과 젊은이들이. 나도 도청 앞에 그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결국 총을 나는 못 들었죠. 총을 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방 나눈 우리 동욱이하고 누리 두 사람을 애기들이 생각이네요. 그래서 못 들고 결국 저녁 늦게 아주 저녁 늦어서 늦게 혼자 걸어서 그때는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도 없으니까 걸어서 양동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신화아파트 옆에 그 산에서 상당히 저녁에 혼자 앉아서 솔직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김태형 씨는 도청 안에서 했다는데 틀림없이 나는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어느 소녀가 외쳤던 마지막 절규는 시내 곳곳을 나는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민군 같이 나와달라고 하고 오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이 이걸 둘러쓰고 잠을 챙겨 다 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새벽에 나갔던 것 같아요. 무심하게 우리 아파트 앞에서 저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끌고 왔었어요. 목포 쪽이라고 봐야죠. 목포는 아닌데 그쪽으로 나온 벙을 내가 못 깨버렸어요. 그럼 그냥 난 지나가죠. 공수부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완전 무장하고. 근데 가만히 덮치니까 여기에 발이 나왔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발이 쓱 나와서 야 시체 모양이다라고 선뜻 했죠. 그리고 나는 얼른 도망가듯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도청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봤던 시체를 끌고 간 두 사람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두 사람 모습이 부시머니 그냥 같이 일도 안 했어. 하나만 밀고 가고 아무 말 없이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기뻐지는 않고 아무 회장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고 내가 늘 기억 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번에 내가 그린 그림들은 거의 내가 봤던 거 그리고 보고 느꼈던 거.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그 본인의 기억과 그 감정, 인상 이거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용준의 피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27날 아침에는 도청 아픈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2층에서 올라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밖쪽으로 보니까 바로 그 앞에 그때는 우리 시민분들이 썼던 헬멧이 경찰들이 방석모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게 그대로 반대로 이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엎어져 있는데 거기에 피가 반 정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피가 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피를 보고 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는 어쩌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마 나는 그 당시에 박용진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야학도 모릅니다. 신협에서 근무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들었지만 틀림없이 박용진이. 그리고 박용진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너무 이름 없는 별입니다. 죽어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박용진은 마지막까지 총을 들고 어쨌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용진의 피라는 제목으로 내가 그랬는데 이 장도 내가 맨 먼저 본 것은 그 실내에서 쌓이는 피를 봤습니다. 앞을 보니까 한 번도 다 먹지 못한 빵 쪽에 놓여 있어요. 빵도 하나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가슴속에 막혔든지 이번에 이 그림이 사실은 내 마음에는 아주 차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지만 그리고 유리창은 거의 다 깨집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고 들어갔지만 아니죠. 나올 때는 밑을 보니까 나올 때는 아마 고개를 숙이고 나왔겠죠. 그 참상을 보고. 또 하나 빠졌는데 이 헬멧에 쌓인 피를 봤지만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북도로 돌아가니까 핏자국 간 하얀 벽에 머리가 퉁겨져서 머리가 YWCA 계단을 내려오면서 보니까 2층으로부터 밑에 바닥까지 피가 쫙 묻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 죽은 시신을 끌고 그냥 짐승처럼 끌고 간 거죠. 저도 그날 새벽에 YWC에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 박용진 열사 피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변 증언. 그날 YWC에서 돌아가신 분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금도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 쪽에서 왔는지 YWC를 보고 우체국 쪽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체국에 있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제가 YWC에서 보고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총을 메고 바켓에다 물을 갖다가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만행에 대한 흔적이 남을까 봐 광주 충장로에 있는 광주 우체국 앞에 있는 우체통이 1년 번호 1입니다. 지금도 1입니다. 가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우체통은 아닙니다. 이미 우체통은 그 다음날부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광주 시민의 가슴에 쏴댄 총탄의 자국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늘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나 그 우체통은 어디로 간지는 모르죠. 이번에 그린 그림이 아마 이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이번에 7점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한테 5.18은 어떤 의미입니까? 늘 통곡입니다. 5.18이라는 게 눈이라는 게 학자도 아니고 규정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네.